주경광 교수님의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주경광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금요일에 과학터치를 맡은 전남대학교 물리학과 주경광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성미자, 즉 유령입자라고 하는 그 중성미자에 대해서 여러분과 1시간 동안 어떤 입자인지에 대해서 서로 알아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 장이 결국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성미자에 관한 요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까지 그 주제어로 4번이나 그 노벨상을 수상하게 된 그러한 토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그 주제어가 결국은 이게 뉴트리노 중성미자라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걸 다 떠나서 일단은 간단하게 브레인스토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중성미자 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여러분 계신가요? 그 양자역학 하면은 여러분 뭐 나름대로 다 양자역학이 그 머릿속에 어떤 그 주제어가 떠오르시잖아요. 그럼 중성미자 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 이걸 이제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뭐 소립자 또 왜 그렇게 돼야 하는 것 뭐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중성미자이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미자라는 것은 결국 소립자 굉장히 작은 입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중성미자라는 것은 중성이면서 굉장히 뭐 작다 이런 게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제가 결론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면 이 중성미자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겠다는 것인가 그거를 결국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포함된 제가 오늘 발표된 내용의 많은 부분은 제 뭐 개인적인 주관 뭐 의견 생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걸 여러분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생각 의견을 가지시고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같이 토론하고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중성미자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뭐 미술 얘기를 잠깐 여러분과 같이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럼 여러분 중세 미술 하면은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게 있죠. 뭐 비잔틴의 고딕 양식이다. 그리고 이런 뭐 그림 같은 걸 보면은 이렇게 종교적인 색채, 뭐 교회 미술, 뭐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중세 미술에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뭐 이걸 딱 판화나 뭐 이런 벽화 이런 걸 봐도 이거는 누구나 다 중세 시대에 만들어진 거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또한 여기 보면은 중세 미술의 교회 미술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여기 보면은 사람 뒤에 이렇게 헤일로란 후광 효과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15세기에서 18세기로 넘어오면서 르네상스라는 건데, 르네상스라는 것은 여러분 시간에 배웠듯이 재생,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서 벗어난 인간 중심, 즉 중세 미술에는 그러니까 신의 위주였는데, 르네상스로 넘어오면서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게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대표적인 그 미술가로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다음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르네상스에 이렇게 나오시죠. 그다음에 건축으로 보면은 그 중세 미술에서는 이건 아마 그 프랑스에 있는 여기죠. 노트르담 성당일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르네상스에서는 이렇게 바로코, 로코코 이런 양식들이 뭐 왕실, 귀족의 화려함, 거대함, 절대 권력 상실 그런 절대 권력을 암시하고 그런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 같은 인물 하나라도 르네상스로 넘어오면 모나리자 뒤에 이렇게 후광 효과 같은 게 헤일로 같은 게 이렇게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좀 시대가 사조가 바뀐 거죠. 결국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인간성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르네상스를 거쳐서 근대 미술로 이렇게 넘어오면 19세기에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인상주의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주의의 대표적인 작가로서 밀레, 그래서 이삭 죽기, 뭐 만종 이런 그림들이 있고 또한 이제 인상주의 는 인프레션이라는데 여러분 인상주의 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죠. 저 모네, 뭐 느노와르, 그다음에 고흐, 고갱, 저 마네, 모네 뭐 이런 분들이 다 인상주의 학파의 화가들인데요. 그들의 그림 역시 보면은 이 우리 그림만 봐도 이 그림들은 인상파 화가들이 그린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 인상파 화가의 그 핵심적인 거는 결국은 뭐가 핵심이냐면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빛이라는 게 결국 이분들은 그 물리나 과학을 알지 못했어도 이 빛에 대해서 굉장히 과학적인 접근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물리적으로 반사, 굴절, 해절, 간섭 이런 사실들을 그분들은 몰랐지만 경험적으로 자신의 그런 그런 걸 이제 알았죠. 결국 이분들한테 중요한 것들은 빛을 아침에 보느냐, 정심에 보느냐, 저녁에 보느냐에 따라서 사물이 달리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현대미술로 넘어와서 현대미술에는 뭐 야수파, 입체파, 표현주의, 미래, 뭐 초현실주의, 추상주의 이런 게 있는데 여기 하나 이름 들은 것은 피카소의 입체파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보면은 피카소의 눈에는 사물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 사람을 위에서 본 모습 뭐 4분의 1을 차지하고 왼쪽에서 본 모습, 오른쪽에서 본 모습, 밑에서 본 모습을 한 화면에 이렇게 그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이 피카소에는 뭐 원근법이라든지 이런 게 결국 중요하지가 않죠. 그렇죠? 그렇지만 모든 것을 동시에 이제 그려내는 것들인데 결국 제가 중세에서부터 르네상스 거쳐서 결국은 현대 미술까지 이렇게 쭉 사조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이것들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들은 즉 이들의 눈에는 세상이 다 그렇게 보이는 것, 달리 보이는 거죠. 결국 즉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역시 세상을 보는 하나의 시각이라는 겁니다. 일단은요. 이분들한테는 세상이 그렇게밖에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시. 자, 그럼 이제 물리학이라는 게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물리학 중에 한 분야인데 결국 물리라는 것은 자, 여기 뭐 한자로 하면 정확하게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물, 이치리. 그 다음에 배울학, 사물의 이치를 배우는 학문이다. 이게 결국은 물리학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데 자, 미술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조라는 게 있죠. 그렇죠? 뭐 인상주의, 뭐 입체파, 뭐 야수파 뭐 이랬듯이 결국 그러면 물리학을 근본을 이루는 사상은 과연 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사실 아는 학생들은 별로 없어요. 이거 대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잘 몰라요. 설령 물리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도. 자,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환원주의라는 건데 결국 환원이라는 건 돌아간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돌아간다는 것인데 원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이렇게 순환한다는 환이고 원을 돌아가는 그런 그게 환원주의의 물리학의 근본이 되어 있는데 결국 영어로 다시 나타나면 리덕셔니즘 이렇게 됐습니다. 리덕션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리듀스, 줄이다 이런 뜻이죠. 줄이다, 뭐 사물을 줄이다, 뭐 물건을 줄이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줄이는 거하고 돌아가는 거하고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죠. 결국은 좀 서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이렇게 들죠. 결국은 그래서 리덕셔니즘을 번역하면 환원주의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거는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복잡한 것을 더 단순한 것들의 조합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이제 결국은 환원주의의 대표적인 개념인데, 자, 뭐 여전히 좀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왔습니다. 그래서 기본 단위라는 게 있죠. 이렇게. 자, 기본 단위라는 것을 뭐 이렇게, 동그라미, 그 다음에 세모, 네모, 뭐 이런 것들이 기본 단위로 할 때 이것들을 쭉 모아넣어서 이루면 우리가 이런, 자, 이런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낼 수 있죠. 뭐, 이거 뭐 하마여도 좋고, 뭐, 동물이어도 좋고, 보노보노여도 좋고, 뭐,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근데 이 전체를 다시, 자, 쪼개면은 이런 기본 단위가 되는 거죠. 결국은, 리듀스라는 게 결국은 요렇게, 전체를 하나하나씩 줄이고 보면 근본적으로 남는 이런 것들이 조합이 있다는 거죠. 근본적인 것들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리듀스 하니까. 그렇지만 또 이것을 모아놓으면 다시 전체가 되니까 기본 단위하고 전체하고 서로 이렇게 서로 돌아가는 거죠.
순환되듯이 그래서 환원되는 거고 리듀스 그다음에 이렇게 기본이 전체가 되고 전체가 기본이 되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처음에는 환원주의 그러니까 리듀스 이거를 서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보니까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조금 더 눈치를 채셨겠죠. 자, 그러면 다시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란 것도 결국은 좀 이따 다시 나오겠지만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씀하지만 결국은 인간이란 것도 이렇게 줄이고 하면 결국 남는 게 뭐냐 이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게 쿼크와 글루온, 전자 이런 거겠죠. 결국은 그래서 인간이는 단지 무수히 많은 쿼크, 글루온, 전자들이 모여있는 집합체일 뿐이다. 그래서 여기서 결국 중요한 거 뭐냐면 결국이란 말과 뿐이다 이런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분자운동론, 사람, 생물학 이것도 결국 쪼개면 DNA가 되는 거고, 그렇죠? DNA 쪼개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분자가 되고, 분자 쪼개면 원자 되고, 이런 거죠. 원자 쪼개면 다 핵이 있는 거고, 핵 쪼개면 쿼크 있고. 자, 그러면 역으로 다시 쿼크를 모아놓으면 원자핵이 되는 거고, 원자핵을 모아놓으면 원자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고, 원자들을 또 여러 개 만들면 분자가 되는 거고, 분자들이 모여서 DNA가 되고 DNA 모이면 다시 사람이 되고 결국은 기본 단위하고 전체가 서로 따로가 아니라 서로 하나로 순환돼서 물려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생물학, 화학, 물리학 이런 것들이 따로의 학문이 아니라 서로 물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환원주의의 대표적인 그런 개념이죠. 일단은요. 그래서 그러면 그 환원주의에 반대되는 게 이제 전일주의라는 건데, 그래서 전일주의를 가지고 있는 시각을 갖고 있는 과학자들은 환원주의가 말하듯이 기본 단위가 모여서 전체가 된다고는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모여갖고 전체가 됐을 때 이건 새로운 본질적으로 다른 개체가 생겨난 거지 이걸 모아놨다고 해서 즉 전자를 100만 개 모아놨다고 해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 사람들을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체의 기본 구조가 세포라는 건 이미 알지만 세포를 세포를 모아서 내장기관을 만든다 할 때 이 세포하고 내장기관이라는 건 서로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지 세포를 100만 개 모았다 해서 내장기관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분들이 주장은. 그래서 이제 환원주의의 그 반대적인 개념은 전일주의라는 겁니다. 일단은.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어떤 말이 누가 맞느냐, 환원주의가 맞느냐, 전일주의가 맞느냐, 이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현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두 개가 서로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보완하는 그 관계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환원주의 오류라는 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자를 알고 세포를 안다고 해서 실제로 이거 모아서 내장기관이 되고 우리 위장이 되고 이렇게 될 텐데 그 소화불량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 결론은 둘이 그러니까 대립 관계가 아니고 서로 상보적인 서로 도와주는 관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면 다시 이제 물리로 이제 좀 돌아와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인간이 태어나고서부터 오랫동안 세상 과연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오랫동안에 인간은 생각을 했는데 우주라는 게 뭘로 과연 매도 만들어졌느냐, 그리고 그들 사이에 서로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오랫동안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탈레스는 세상의 기본적인 것은 물로 구성되어 있다. 엠페도클레스는 물, 불, 흙, 공기.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마찬가지로 다 세상에 물, 불, 흙, 공기가 기본적으로 이게 돼 있다는 거고, 데모크리토스는 원자론,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결국 이것도 아까 미술사조에서 말씀드렸듯이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분들 역시 눈에는 세상이 물, 불, 흙, 공기로만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역시 이분들도 이 물, 불, 흙, 공기를 가지고 세상을 보겠다는 거죠. 결국 이거 역시 세상을 보는 하나의 시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다음 이제 플라톤 역시 그래서 플라톤에 의하면 역시 여기 보면
우주라는 것은 결국 물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이게, 물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 플라톤의 주장은. 자, 근데 본다는 말은 결국 보려면 우리가 불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불이 없으면 볼 수 없으니까 또 만질 수 있어야 돼요. 만질 수 있으려면 결국 고쳐야 되잖아요. 흙, 고체. 자,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결국 흙. 그래서 이분들이 그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분들이 왜 물, 공기, 흙이냐가 이제 그렇게 나온 거죠. 볼 수 있어야 되고 만질 수 있어야 되니까 불이 필요하고 흙이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불하고 흙은 뭐냐? 자, 불하고 흙하고는 서로 연결돼서 물, 공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불하고 흙을 연결해 주는 것이 결국 물하고 공기가 필요해서, 그래서 사원소설이라고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물, 불, 공기, 흙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원자론적인 관점에서 봅시다. 그래서 여기 뭐 우리 하나 예로 호두가 있는데, 우리가 호두를 그냥 뭐 이렇게 돌멩이로 계속 깬다고 하면은 이렇게 알맹이가 보일 거고, 더 잘게 쪼개면 여러분 이미 뭐 화학 시간에 배우셨다시피 분자가 될 거고, 분자를 더 쪼개다 보면 분자 안에 원자 핵이 있고 그 주위에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쭉 돌아간다는 걸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그 하나 우리가 조금 기억해 둘 숫자는, 여기 보면은 원자의 이제 반경이라는 게 결국 뭐 반경이어도 뭐 상관없고 지름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2배를 하면 되니까 1옹스트롱, 결국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입니다. 요 길이가. 자, 상상이 안 가죠. 그러니까 1미터를 10의 10승께 쪼개 가지고 이제 한 개라는 거죠.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요 원자의 크기는 결국은 1옹스트롱. 자, 그럼 원자핵을, 원자의 그 내부 중앙에 있는 원자핵을 쪼개면 원자핵은 이렇게 양성자, 중성자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양성자, 중성자를 이렇게 하나 모아놓은 거를 핵자라고 하는데, 뉴클레온인데, 자, 이놈의 크기는 대충 10의 마이너스 15승, 즉 1페름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두 개를 자, 여러분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1페름이 그 다음에 1옹스트롱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제 1페르미는, 자, 페르미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앙리코 페르미의 그 업적을 기르기 위해서 나온 그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 그 다음에 옹스트롱은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자, 그러면 요 핵자하고 원자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래서 뉴클레온 핵자 대 원자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핵자는 10의 마이너스 15승이고 원자는 10의 마이너스 10승이니까 결국은 여기 두 개 하면은 10의 5승이잖아요. 10의 5승은 100 곱하기 10의 3승이니까 10의 3승이라는 거는 결국은 킬로니까, 그쵸? 1킬로가 1000m, 즉 1000m라는 게 1킬로니까, 즉 100킬로라는 거죠. 즉 핵자의 크기에 비해서 원자의 크기는 100킬로다. 자, 이 비유를 하자면, 그 말은 즉 제가 지금 여기 지금 정독도서관 여기 중앙에 있는데, 제가 이제 만약에 여기 핵이라고 해봅시다. 핵인데 다음 핵을 만나려면 대전 정도까지 거리, 즉 100km, 대전까지 한 100km라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거기까지 가야지 다른 핵을, 두 번째 핵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즉 이 원자 사이라는 게 원자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 원자가 여기쯤에 있겠죠. 그러면 원자 핵과 원자 핵 사이에는 거의 텅텅 빈 벌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자, 어떤 입자들이 그냥 예를 들어서 빛이라든지 광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쉽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즉 원자핵이 빽빽히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차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엑스레이 찍을 수 있는 원리도 그런 거죠. 즉 만약에 이게 다 빽빽하게 차 있어서 빛이 엑스레이라는 것도 일종의 빛이니까 빛이 통과하지 못하면은 결국 엑스레이를 찍을 수 없는 거죠. 결국 엑스레이 찍을 수 있는 게 결국은 empty space, 이렇게 빈 공간이기 때문인 거죠, 결국은. 자, 그럼 똑같은 비유를 다시 한 번만 해봅시다, 여러분. 다시. 자, 잠시 그러면 이 비유를 하기 위해서 자, 그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구상에서 최고의 건축가는 누구일까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이 여러분들 이미 어떤 대답을 하실지 저는 예상을 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스페인의 가우디가 만든 성당 이런 게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 그러면 자, 다시 그러니까 제가 가져온 그림은 요 두 가지입니다. 왼쪽 그림하고 여기 보면 여기 7m 정도 높이고 오른쪽 그림은 여기 보면은 요렇게 한 500m 정도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아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호주의 흰 개미집이고 요거는 롯데 이월드에 지금 이제 완공됐지만 예전에 여기 여기 그 뭐야 타워 부분 끝 부분 여전히 공사 올라가고 있는 공사 부분이죠. 자, 그때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자, 그래서 7m, 500m. 자, 그래서 흰개미가 이제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렇게 흰개미들. 자, 근데 흰개미에 이렇게 보면 흰개미의 크기는 대충 약 한 1cm, 10mm니까 1cm죠. 자, 그러면 다시 그러면 여기 롯데월드는 한 500m가 되는데 여기는 그럼 누구를 가져올까 고민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어제 제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가 뭐 170 정도 되니까 실제로 자, 그래 비교를 다시 해볼게요. 그럼 개미하고 개미 집의 요 크기를 비교해 보면 개미가 아까 1cm고 여기가 7m니까 대충 한 700배 정도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 사람인 경우에 결국 요 롯데월드도 사람이 이렇게 지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사람이 지었으니까 결국 사람은 뭐 한 여기 보면 170분의 뭐 500 이렇게 하면은 한 300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대충 뭐 300배 뭐 10의 2승 즉 100배 정도 뭐 300배 100배 뭐 합시다. 오더가 한 10의 2승밖에 안 돼요. 결국 그래서 개미는 자기 크기에 비해서 700배의 높은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인간은 대충 해봤자 여기 보면은 자, 요렇게 한 100배, 300배 정도밖에 짓지 못하는 거죠. 결국 개미가 집을 짓는데 인간이 건물을 짓는 것보다 한 7배 이상이나 더 큰 이런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걸 했을 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뭐 최고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개미한테는 개미가 들으면 굉장히 조금 웃을 일이죠, 사실은요. 그렇죠? 집 짓는 데 있어서는요. 자, 그러면 다시 원자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자, 그러면 이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지구의 반경은 아마 여러분 6340이라는 거 아시죠? 그럼 두 개 하면은 12800m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킬로미터. 자, 그런데 사과하고 사과의 크기에 비해서 지구 크기를 이렇게 비교해 볼게요. 그럼 이제 사과를 지구 사이즈로 이렇게 줄여놓으면 결국 요놈이 10의 마이너스 10승이니까 결국 아까 10의 마이너스 10승이라는 게 옹스트롱이라 그랬잖아. 1옹스트롱 즉 원자의 크기 즉 원자의 크기에 대해서 여기 사과의 크기 정도 되는 거죠. 사과의 크기가 지구를 사과만큼 이렇게 줄여놓으면은 사과가 요 원자 하나의 크기 정도로 이렇게 줄여지는 거죠. 결국 요 비율을 결국 또 계산해 보면은 대충 사과가 뭐 대충 한 여기 0.036 즉 뭐 한 4cm 정도 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요 두 개 비율을 해보면 한 10의 8승 정도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아까 처음에 원페르미 양성자라는 게 핵자라 그랬잖아요. 뉴클레온 그다음 하나 10의 마이너스 15승이죠 지금. 10의 5승이고 그 다음에 이 쿼크이라는 게 이제 양성자 안에 쿼크이라는 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19승입니다. 그러면 이 양성자를 자 아까 핵자 양성자 뭐 핵자 뭐 같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럼 요놈을 우리가 지구상에서 가장 큰 표유동물의 하나인 고래로 이렇게 고래로 이렇게 키워볼게요. 그러면 고래가 뭐 대충 길이가 한 33m, 뭐 4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요놈을 똑같이 사이즈를 키우면 딱정벌레, 즉 3mm 정도인 딱정벌레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콕 하나 가지고 콕이 모여야지만 이렇게 양성자가 되고 핵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콕 하나의 크기하고 양성자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결국은 10의 4승이라는 거죠. 결국 여기서 즉 원자 지금 여기 1옹스트롱이 만들어낸 것 사과 그다음에 콕이 만들어진 양성자 이 하나의 크기 보면은 이 오더가 크기가 10의 8승, 10의 4승 그리고 아까 흰개미만 해도 인간보다 더 큰, 700배 정도 이렇게 그 정도 자기 능력을 키우는 걸 있잖아. 그쵸? 결국 그래서 이것들은 즉, 기본 입자들이 결국은 이런 원자, 그 다음에 핵자, 이것들이 만들어내는 기본 입자들이 만들어내는 즉 세상의 우주의 기본 구조물들은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더 위대하고 정교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단순 숫자 비교만 해도 알 수 있는 거죠. 일단은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분자 원자지 쪼개가지고 핵자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 요게 자 우리가 이때까지 물리학에서 알아낸 환원주의를 통해서 알아낸
결국 하나의 테이블입니다. 이건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테이블인데 결국 이걸 하나로 정리해 준 게 표준 모형, 스탠다드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역시 결국은 우주를 보는 하나의 시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 쿼크이라는 게 6종류가 이렇게 있고요. 지금 그렇죠? 여기 U, D, C, S, T, B 이렇게 6개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렙톤, 경입자라는 게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뮤온, 타우. 그 다음 여기 말하는 게 이제 중성미자들이 있는데 요게 오늘 여기 가지고 있는 요 3가지 중성미자는 3종류가 있는데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가 있는데 요 세 입자가 오늘 여러분하고 제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그런 입자들입니다. 그래서 요 중성미자는 뉴트리노라고 하고 이렇게 기호로는 이렇게 뉴 이렇게 씁니다. 뉴트리노. 그래서 기본 입자이고 기본 입자란 말은 더 이상 이건 쪼갤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쪼개고 원자 쪼개 분자 쪼개고 원자 쪼개고 원자 핵을 쪼개고 핵을 쪼개서 뭐 양성자 되고 양성자를 또 쪼갰더니 쿼크. 자, 그래서 이 쿼크이라는 건 더 이상 여기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 입자라는 거고 그다음 경입자 역시 마찬가지로 전자 더 이상 쪼갤 수 없어서 기본 입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렇게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자, 그다음에 이 중성미자라는 것은 기본 입자과 동시에 질량이 거의 없다. 지금 거의 없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3가지 종류의 중성미자가 여러 개 있고요. 그래서 뮤온, 전자, 뮤온, 타우가 있는데 이 중성미자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중성미자의 특이한 성질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서로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뮤가 일렉트론이 됐다가 일렉트론이 타우가 됐다가 타우가 다시 일렉트론이 됐다가 이렇게. 그래서 저희 오늘 주제 역시 뉴트리노 오실레이션이라 한 게 오실레이션이라는 게 서로 이렇게 물결이 출렁거리듯이 변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성미자 진동 변환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자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중성미자의 하나의 특성은 끊임없이 서로 변환을 한다는 거고 실제로 이것들은 전하를 갖고 있지 않고 실제로 우리 이 엄지손가락에 지금 여기 매초 여기 약 10의 10승계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지하지는 못하죠. 자,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중성미자가 반응을 하지 않아요. 물질하고 반응하지가 않기 때문에 자, 물론 이제 가끔 가다가 뭐 10의 10승 중에 몇 개는 반응을 하겠지만 대부분의 중성미자는 우리 매 순간 우리 이 엄지손가락에도 10의 10승계의 무수한 중성미자가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결국은 요렇게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리고자 하는 테이블은 여기 오늘 이게 결국은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3가지 종류의 중성미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중성미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보기 시작합시다. 자, 그러면 이거 역시 이 테이블은 여러분 고등학교 교과서에 이미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성미자는 이렇게 3가지가 있다는 거고 6가지 쿼크 있다는 거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세상은 아까 환원주의에서 말씀 제가 드렸듯이 자, 물리는 환원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환원주의에 그래서 쪼개고 결국은 기본 입자가 남는 게 뭐냐고 봤더니 쿼크하고 결국 렙톤 즉 경입자라는 거죠. 자, 렙톤하고 자, 그다음에 쿼크라는 건데 이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렙톤하고 그다음에 여기 경입자 렙톤은 렙톤이라는 걸 라이트 영어에서 라이트 즉 가볍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그다음에 쿼크는 그냥 쿼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경입자하고 쿼크하고를 조합을 하면은 결국 우주를 만들 수 있다는 거고 환원주의 입장에서는 자, 우주를 쪼개고 남으면 결국 남는 것은 더 이상 쪼갤 수 없어서 남는 거는 쿼크하고 렙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환원주의적인 그 생각인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환원주의 그 입장에서 결국 세상 우주라는 것도 결국 알고 보니 경입자하고 쿼크. 자, 쿼크가 모이면 이제 하드론이라는 입자인데 결국은 하드론 역시 쿼크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경입자가 쿼크뿐이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환원주의적인 그 입장에서 물리학이 지금 이루어져 있고요. 사실 환원주의에서 뭐 맞지 않는 것도 많지만 실제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럼 어떻게 입자를 쪼갤 거냐 하는 거는 여기 보면 여러분 아마 신문지상이나 그 스위스 선에 가면 여기 보면 LHC 즉 가속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땅 속에 이렇게 한 30km의 링을 파고 여기서 양성자하고 양성자를 반대 방향으로 가속한 후에 그다음 충돌시키면 입자들이 이렇게 파쇄가 될 테니까 그걸 나오는 걸 통해서 결국 경입자, 그다음 그다음 쿼크 이런 거를 알아내는 방법을 지금 택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자 중성비자가 이제 처음에 나오게 된 거는 뭐 이런 겁니다. 자, 카본 그 14, 14 카본인데 카본이 이게 여러분 12, 그러니까 카본은 6 이렇게 12 이렇게 돼 있죠. 아마 그 화학적으로 원소 기호가 아마 그런 근데 14는 일단 동위 원소입니다. 동위 원소이기 때문에 불안정하거든요. 불안정하면은 얘가 이제 안정해 주려고 붕괴가 되는데 붕괴가 되는데 뭘로 바뀌냐면 자, 나이트로젠 14, 질사 14, 그러니까 질소 14하고 전자를 이렇게 하나 딱 내는데 전자를 이렇게 방출을 하는데 실제로 여기 나온 전자의 에너지 스펙트럼을 이제 이거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입자가 하나가 있다가 이렇게 붕괴가 됐으니까 전자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질소는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뭐 운동량 보존이 돼야 되니까 뭐 이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포가 이렇게 포탄을 발사하면 포탄은 앞으로 나가죠. 그럼 그 포신은 뒤로 밀려야 되잖아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요렇게 나가는 포탄의 즉 여기서는 이제 전자겠죠. 전자의 에너지를 쭉 측정해 봤더니 그럼 이건 특별하게 사실은 한 값만 나와야 돼요. 결국은 운동량이 보존이 되려면 요렇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예상한 그래서 요 전자의 에너지는 여기 이렇게 한 특정한 값만 이렇게 나와야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 측정을 해보니까 이렇게 한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속적인 에너지 분포가 이런 걸 얻게 됐죠. 즉 실제로 이게 만약에 이렇게 왼쪽, 오른쪽, 자 투바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체 입자처럼 붕괴를 한다 그러면 자 여기 빨간 선에 있는 요 라인의 에너지가 측정될 거라고 예측을 한 거죠. 근데 실제로 여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 파란색 요런 에너지 분포를 가진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뭐 전자 에너지 측정했을 때 전자 에너지가 뭐 여기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그러면 이 정도는 전자 에너지 측정한 건데 과연 그러면 여기 나와야 되니까 요만큼 어디로 사라진 거잖아요, 도대체. 자, 이 사라진 게 어디로 갔냐 이거죠. 이거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어요. 왜 이게 어디로 사라졌는지.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 실험 결과를 보고 자 양자역학의 대가인 있고 닐스 보어라는 덴마크의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도 이런 여기 이제 요게 이제 전자가 붕괴되는 게 알파, 베타, 감마 중에 베타 붕괴잖아요. 여러분 아마 알파, 베타, 감마 붕괴는 아마 과학책에도 나올 거예요. 분명히 중학교. 자, 그래서 베타 붕괴는 전자가 방출되면 베타 붕괴라는 건데 요 베타 붕괴에서는 자, 운동량도 보존도 안 될 거고 에너지도 보존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물리학의 기반이 결국은 운동량 보존, 뭐 에너지 보존, 선운동량, 각운동량 보존, 전하 보존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자 양자역학의 대가인 보호도 심지어 요 스펙트럼이 이해 안 돼서 베타 붕괴에서만 베타 붕괴 제한 나머지에서 다 보존이 되는데 베타 붕괴에서만 운동량 보존, 에너지 보존이 안 될지도 모른다. maybe not. 자, 그래서 그렇게 됐죠. 그래서 오랫동안 굉장히 퍼즐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저 뉴트리노가 결국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뉴트리노가 빠져나가고 에너지를 가지고 빠져나가는데 그만큼 방출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측정을 못한 거를 우리가 이제 지금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처음에 그러면 전하는 중성을 가져야 되니까 처음에 여기 보면 뉴트론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중성자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중성자. 양성자는 프로톤 이렇게 되고 중성자는 뉴트론 돼 있는데 요 뉴트론은 처음에 그러니까 관측되지 않은 제가 파울리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관측되지 않은 중성 입자를 뉴트론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실제 요 뉴트론은
중성자는 나중에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중성자인 거고, 원래 파울리가 관측되지 않은 중성 입자는 그냥 여기 뉴트리노, 실제로 이제 뉴트리노 이름이 이제 바뀐 거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파울리가 말한 뉴트론은 실제로 체드윅이 발견한 뉴트론이고, 원래 그 예측한, 그래서 뭐 제안한, 프로포절한 그 중성 입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미라는 사람이 이름을 지은 뉴트리노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뉴트리노는 사실은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분 방금 여기 1931년 뭐 34년 뭐 이때 이제 처음으로 요런 가상 입자가 존재할 거라고 예측을 했죠. 새로운 가상 입자를 이제 소개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요 에너지 스펙트럼이 요 중성 여기 중성 입자인 요런 입자를 설명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1930년대 초반에 제안을 했는데, 실제로 그러면 이거 실험적으로 발견을 해야 되잖아요. 발견은 그래서 언제 했냐면 1956년에 정확하게. 그래서 중성 미자라는 게 제안된 이후에 20년이 지난 이후에 최초로 1956년에 원자로에서 여기 요 라이네스라는 사람이 최초로 원자로라는 게 결국은 핵분열을 하면 중성미자 나오니까 거기서 관측했다고 1956년에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요. 그리고 그럼 이제 중성미자를 만들어내는 소스는 사실은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태양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핵융합을 하잖아요. 핵융합이라는 게 결국 수소가 4개 모여가지고 이렇게 양성자가 되는데, 양성자가 붕괴될 때 중성미자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태양에서 핵융합이 일어날 때 중성미자가 나온다. 뭐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한 태양에서는 여러 가지 체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자가 만들어지는 프로톤 사이클에서도 역시 중성미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여기 카본이죠. 카본, 12 카본이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가면서 다시 카본이 되는데, 거기서도 여기 중성미자들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태양에서는 핵융합에서 중성미자가 나온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태양 외에는 뭐 여러 가지 체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중성미자들만 나오니까, 여기 보면 중성미자들이 만들어지는 체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성미자의 대표적인 소스는 일단 태양이다는 거. 그럼 태양에서 중성미자가 나온다 그러니까 또 이 태양에서 나온 중성미자를 관측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측하려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분입니다. 그래서 데이비스 주니어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분이 이 젊었을 때 모습이고, 이분이 2002년에 다시 요 태양 중성미자 관측으로 노벨상을 받게 됐는데요. 결국 태양 중성미자를 이거 역시 관측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냐면, 이분이 1964년에요. 미국에 보면 미국 지도죠. 여기 보면은 사우스 다코타 주에 여기 보면요, 홈스테이크라는 광산입니다. 광산 지하 깊숙한 광산에 요런 염소 검출기, 그러니까 염소 클로라이드를 검출기를 여기 600톤 염소 용액에 600톤을 요렇게 지하 깊은 광산에 두고 68년에 이제 완성을 해서 그 태양에서 날라오는 중성미자를 검출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 노벨상을 받은 거는 약 2002년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40년을 사실은 뭐 이 광산에서 중성미자만 관측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사우스 다코타주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마 여기 미국 그 대통령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그 마운트 러시모 그 산에 이렇게 대통령 산이 있는 그 주라고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근데 이 관측을 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일단은 그래서 데이빗 주니어가 관측을 했는데 여기 밑에 있는 지금 여기 있죠. 요렇게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실제로 이제 관측값이고요. 실험값. 실험값, 관측값.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보면은 예상값. 예상값은 여기도 위에고요. 그럼 실제로 예상값이 예를 들어서 뭐 9개라고 해봅시다. 9개. 그럼 실제로 태양에서 핵융합이 일어나면 뭐 핵융합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거기 안에 수소의 개수만 알면은 몇 번 일어나는지 아니까 정확하게 뭐 몇 개가 나오는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하니까 지구하고 태양과의 관계는 1억 5천만 킬로니까 그 거리를 알면 실제로 지구에서 몇 개가 관측돼야 되는지, 자, 아까 그 광산에서 홈스테이크 광산에서 몇 개가 관측돼야 되는지를 계산을 했더니 9개 정도 된다고, 자, 9개 정도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실제로 측정한 거는 그 3분의 1밖에 안, 자, 3개 정도밖에 안.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이제 이렇게 시오리들이 있는데, 시오리가 저기 보면은 에라바가 이제 처음에 굉장히 크죠. 그렇지만 이론적인 계산들도 더 정밀하게 해서 에라바를 계속 줄여도 여전히 이렇게 실험값하고 이론값하고 맞지 않았죠. 그래서 64년에서부터 80년까지 이렇게 쭉 해서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태양 중성미자 관측에 성공해서는 처음에 좋았는데, 자, 이거 문제가 있던 거예요. 왜 내가 3배를 더 관측해야 되는데 왜 안 나오냐 이거죠. 자, 그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성미자가 나오는 거는 슈퍼노바, 초신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신성의 가장 유명한 것은 1987년에 폭발했다. 그래서 1987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여기가 이제 여기 지금 요 왼쪽 그림의 사진에 여기 요 사진이 여기 조그맣게 여기 들어있는 데는 여기 지금 뭐가 여기는 까맣잖아요. 이거 없죠. 근데 그 다음날 봤더니 요렇게 뭐가 빛이 번쩍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폭발한 거죠. 슈퍼노바에 폭발한 거고, 그럼 이제 폭발할 때 다시 중성미자가 이렇게 쭉 날아오니까, 실제로 그 날아온 중성미자를 관측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슈퍼노바에서 뉴트리노가 폭발했을 때 첫 번째 관측한 사람들이 있는데, 자, 가메오칸데라는 실험, 자, 일본에 있는 실험 장소에서, 그리고 IMB, 자, 그 다음에 IMB라는 거는 아마 미국 그룹이고, 미시간, 브루크헤이븐, 일리노이, 대학교, 그 그룹에서, 자, 일본에서는 12개가 관측되어 있고 미국 그룹에서는 8개를 관측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걸 보고 사람들이 이때부터 중성미자 천문학이 탄생했다고 기원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 하면은 우리가 망원경을 통해서 태양을 관측하고 별을 관측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중성미자를 통해서도 천문학을 할 수 있다는 걸 이때 이제 사람들이 처음 알게 됐죠. 자, 그래서 자, 이게 바로 우리가 그냥 천문학 하면은 이런 망원경, 자, 반사 굴절 망원경 이런 걸 가지고 태양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태양에는 코로나도 있고 채층, 광구, 홍형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오른쪽 그림은 중성미자를 통해서 태양 내부를 본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노란색 부분이 훨씬 더 뜨거운 부분이고, 빨간색 부분이 이제 태양의 바깥의 부분인데, 결국은 태양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태양에서는 핵융합이라는 게 일어나니까, 핵융합이라는 게 태양 내부에서 일어나는 게, 내부가 더 지금 여기가 더 옐로우 색깔이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핵융합은 태양 바깥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태양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거 지금 자,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게 가메오칸데 광산에서, 일본이라는 거죠. 가메오카라는 광산이고요. 여기서 요런 지하에 5만 톤의 물탱크를 요렇게 만들어 놓고, 중성미자가 하늘에서, 그러니까 태양에서 날라오는 중성미자가, 자, 아니면 슈퍼노바에서 온 중성미자가, 대기에서 온 중성미자가 이렇게 때리면 물탱크에서 빛이 나니까 요 빛을 관측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빛을 관측하려면 특수한 장비가 필요한데, 그게 여기 말하는, 여기 보는 광증폭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증폭관. 자, 그래서 포토 멀티플라이어라는 건데, 요걸 개발한 사람이 여기 보면은 2002년에 노벨상을 받은 여기 고시바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이제 동경대를 졸업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물리학을 낙제를 하고, 도쿄 동경대학교에서도 물리학과를 꼴찌로 졸업을 했답니다. 근데 그러니까 요 대구경이죠. 직경이 50cm 되는 PMT 광증폭관을 만들어서 여기 물탱크의 주변에 이렇게 쭉 싼 거죠. 그 그림이 다음 그림에 있습니다. 자, 이 물탱크 50인치 요 광증폭관을 5만 톤 물탱크에 이렇게 쭉 지금 이렇게 마치 새 눈처럼, 그죠? 새 버즈 아이처럼 이렇게 쭉 해놓고, 자, 실제로 요거는 이제 여기 물 탱크니까, 자, 사람들이
여기 보트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지금 광 증폭관을 하나씩 이렇게 지금 설치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밑에서 위를 바라보면 광 증폭관이 이렇게 쭉 돼 있는 지금 설치된 모습이고요. 자, 그럼 실제로 이제 이렇게 중성미자가 와서 때리면 이렇게 빛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 형태로 이제 빛이 나오는데, 요거는, 요 놈은 체렌코프라는 겁니다. 체렌코프 라디에이션이라는 요 빛이 나온다는 것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요 놈은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비행기가 이렇게 쭉 지나가면 충격파 발생하죠. 그죠? 항공, 그 비행장 주변에 이렇게 그 비행기가 샥 지나갈 때 충격파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그 제트기나 이런 거 나타날 때 마하 이렇게 하잖아요. 마하 3 그러면 음속의 3배, 음속이라는 것은 1초에 가는 그 거리가 340m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전투기나 이런 것들은 마하 3 하면 벌써 한 1초에 1000km를 가는 거잖아요. 자, 그럴 때 요렇게 전면에 요렇게 파가 생기는데, 자, 체렌코프 라디에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렌코프 라디에이션도 마찬가지로 자, 요거네. 자, 그래서 물속에 요렇게 들어오면은,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빛이 물속에 들어가면 당연히 굴절률 때문에, 이제 진공에서는 1초에 30만 킬로 간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물속에 들어가면 빛의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빛의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느려지는 거에 비해서 여기 보면은 나오는 여기 빛의 속도가 여기 보면은,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서로 못 따라가는 거죠. 일단 여기 보면은 느려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마치, 비행기가, 제트기가 음속을 통과할 때 충격파가 발생하듯이 물속에 여기서 하전입자가 여기 보면은 하전입자가 즉 빛의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그보다 빠르면은 요렇게 충격파 형태로 빛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TV나 여러분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 원전에 여기 연료봉을 물속에 이렇게 가다 놓잖아요. 가다 놓으면 요 색깔 자체가 파란 게 결국 요 파란 빛 자체가 라디에이션인 거예요. 요 체렌코프 라디에이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란색이니까 파장이 한 400 나노 정도 되겠죠. 그래서 요 빛을 내는 게 체렌코프 라디에이션을 발생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렇게 결국 발생해서, 자, 아까 지금 5만 톤 물탱크 안에 드는 광 증폭관에 나타나는 신호가 요렇게 링 형태로 요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자, 그런데 그 지화 강산에는, 일본에만 실험이 있는 게 아니라 캐나다에도 있습니다. 캐나다, 여기 보면은 그 온타리오주의 서드베리라는 곳이 있는데, 서드베리 광산에 역시 1000톤에 여기 보면 D2O니까 중수죠. 중수. 우리가 마시는 물은 H2O. 자, 근데 D2O니까 여기는 중수를 여기다가 1000톤을 집어넣고 지하 강산에서 이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자, 중성미자를 관측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분들이 놀라운 게, 솔라 뉴트리노 프로블em 아까 있었다 그랬죠. 태양에서 중성미자 날아오는데 왜 3분의 1밖에 관측이 안 되지? 그래서 굉장한 30년, 태양 중성미자 문제, 태양 솔라 뉴트리노 프로블렘을 해가지고 30년 동안 이 문제를 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2000년, 자, 정확하게는 이제 공식적인 발표는 2002년에 나왔습니다만, 처음에 말한 게 2000년대에, 솔라 뉴트리노 이때까지는 프로블렘인데 프로블렘이 아니라 이제는 노 프로블렘이다. 뉴트리노 프로블렘. 더 이상 문제 없다. 즉, 다시 말해서, 30년 동안에 우리가 몰랐던 요 숙제를 드디어 해결했다고 이 사람들이 발표를 했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여준,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실제로 여기 관측, 여기 보면은 실제로 여기 실험치, 그 다음에 여기 SNO, 즉 캐나다 서드베리, 스노우에서 그 실험에서 발견한 게 지금 높이가 같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원래는 요렇게 되면은 우리가 관측을 여기 해야 되는데 실제로 관측하는 것은 예상값은 여기인데 관측한 건 3분의 1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높이가 똑같으니까 결국은 예상값하고 관측값하고 똑같이 우리가 드디어 그 문제를 풀었다고 이분들이 이제 2002년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죠. 자, 그러면 중성미자를 만들어낸 거는 또 대기 중성미자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태양계 밖에서 뭐 외부에서 지구 밖에서 뭐 이렇게 이제 입자들이 외부에서 날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코스믹 레이라는 건데 우주선이라는 건데 우주선이 나오면은 자, 우주선이 외부에서 이렇게 날아오면 지상 10에서 20km의 그러니까 지구 대기에 뭐 카본, 뭐 탄소, 질소, 산소 뭐 이런 대기 입자들이 있으니까 그거가 부딪히면은 당연히 그것이 붕괴돼 가지고 다른 입자들을 쭉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중성미자들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대기도 역시 중성미자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소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대기라는 게 사실은 우리 머리 위에 대기도 있지만 지구 반대쪽에, 그러니까 우리 그 대한민국의 반대쪽은 어디 그 아르헨티나인가? 그쪽 반대쪽이죠. 거기도 대기가 있을 테니까 그쪽의 대기에서 충돌해가지고 만들어진 중성미자는 지구를 관통해가지고 이렇게 쭉 올 거고 우리 머리 위에서 떨어진 거는 바로 그냥 이렇게 바로 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이 실험, 여기가 이제 일본 실험인 거고, 여기가 한반도가 여가 있고요. 일본에서 아까 그 5만 톤의 물탱크가 있는 그 검출기로 이렇게 이제 대기에서 만들어진 중성미자도 지구를 관통해서 오는 거랑 그다음에 머리 위에서 바로 떨어지는 거 서로 뭐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걸로 논문을 썼는데 이게 1998년에 논문을 썼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카지타라는 분이 여기 그 오서에 있고요. 이분이 이 업적에서 2015년에 노벨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논문의 물리학에서는 뭐 그 PRL이라고 피지컬 리뷰 레터라는 이 저널이 굉장히 좋은 논문인데 자, 지금까지 인용 횟수가 한 2,000여 회가 일단 넘고요. 그렇죠? 여러분 뭐 아시는 거는 뭐 사이언스 뭐 그다음에 뭐 셀, 네이처 뭐 이런 잡지가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물리학에서는 뭐 여기 피직스 리뷰 레터가 굉장히 좋은 아주 최고의 탑 그 저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분이 이때 그 메인 오서고 주 역할을 해서 2015년에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게 됐고요. 자, 그러면 이때까지 그 중성미자의 특징 하나는 뭐냐면 그냥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다 만들어져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은 뭐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실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러면 중성미자를 뭐 인위적으로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 해서 이제 결국은 인간이 만드는 중성미자 그런 이제 실험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 보면 도쿄에서 동경에서 약 1시간 떨어진 쭈쿠바라는 곳에 일본의 KK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기를 돌려서 가속기에서 중성미자를 만들어서 아까 5만 톤의 물탱크가 있는 거기 검출기로 이렇게 한 250km를 중성미자를 이렇게 입사시켜주면 중성미자가 한 250km 이렇게 땅속으로 쭉 날아가겠죠. 날아가서 여기 검출되는 것이 뭐가 검출되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우리가 컨트롤하기 쉽겠죠.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중성미자 기다리느니 차라리 만들어서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자, 그럼 다시 이제 요약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성미자는 세 종류가 있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 그렇죠? 자, 그럼 변하는 걸 어떻게 물리적으로 나타낼 거냐 고민하다가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생각한 거는 자, 그럼 이런 각도 세타 뭐 1에서 2로 바뀌는 거, 2에서 3으로 바뀌는 거, 뭐 3에서 1로 바뀌는 거 요 세 가지로 그냥 나타내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쪽 전자중성미자가 뮤온으로 가는 거를 뭐 세타 1, 2 그다음에 뭐 요렇게 전자가 타우로 가는 거 1, 3, 그 다음에 뮤온이 타우로 가는 거 2, 3로 하자 이렇게 했죠. 그래서 1, 2, 3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때까지 잘 측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실험이나 뭐 기타 실험에서 근데 이제 세타 1, 3라는 게 값이 워낙 작아서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측정을 못했어요. 측정을 못했는데, 자, 이게 이제 중성미자가 가면서 아까쯤에 제가 끊임없이 변한다 그랬잖아요. 중성미자들이 변하는데, 자, 변하는 것들이 거리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를 나타내는 건데, 뭐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는 변하지 않는 거고, 요만큼,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한 1km 정도 가다가 중성미자가 이렇게 다른 걸로 변하는 거고, 또 한 50km 정도 가다가 중성미자가 급격히 이렇게 변하는 거죠. 요런 지점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지점에 변하는, 이런 데는 뭐 검출기를 놔둬도 변하지 않으니까 알 수 없겠죠. 그렇지만 요런 지점에 검출기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중성미자가 변하니까 실제로 개수가 훨씬 더 줄어들겠죠. 그렇죠? 처음에 변하지 않으면 뭐 10개인 중성미자가 10개를 처음에 입사했다 그러면 10개가 발견돼야 될 텐데 이렇게 변해버리면 뭐 10개가 아니라 뭐 3개가 발견될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요 지점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뭐 1km, 뭐 50km 그러면 자,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까 그 중성미자가 서로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해서 그 각도를 표시하자 그랬는데 요 각도 두 개의 업적으로서 이분들이 이제 노벨상을 받은 거고요. 2002년에 2015년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카지타라는 아까 그분이고요. 일본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세타 원쓰리만 이제 측정이 그동안 굉장히 값이 너무 작아서 여기 보면 45도, 34도, 9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요거가 그러니까 이걸 측정하려고 굉장히 여기 보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아베이, 르노, 뭐 더블쇼 이런 데서 측정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는 뭐 노벨상도 여기 보면은 그 가계도가에서 금수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교수가 노벨상을 받으면 그 제자들도 노벨상 받고 그 제자의 또 제자가 노벨상 받고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노벨상 이렇게 가계도가 있거든요. 일종의 금수저 가계도죠. 근데 이 중성미자 역시 마찬가지로 가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그 고시바라는 그 동경대 꼴찌했다는 그분이죠. 그분이 노벨상 받으니까 그 밑에 제자분들이거든요. 요분들 제자들도 역시 그러니까 요 밑에 또 제자들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도 모르겠습니다. 그건요. 자, 그래서 뭐 이건 금수저라는 거는 뭐 사실은 뭐 현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크라테스 제자, 플라톤, 그다음 플라스톤, 아리스토텔 이분들도 뭐 사실은 뭐 금수저죠. 그렇죠? 네, 자, 뭐 다시 떠나서 자, 그래서 그다음에 또 이제 중성미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원자에서 핵분열을 하면은 중성미자들이 끊임없이 나오니까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소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는 사실 일본에 53개 정도가 있고 프랑스나 유럽에 굉장히 많고 미국에 많습니다. 일단은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요 네 군데가 있죠. 여기 보면은 울진, 월성, 고리, 그다음에 영광 이렇게 네 군데가 있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56년에 최초로 원자로에서 통해서 중성미자가 발견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히스토리가 이렇게 쭉 되는데 결국은 현재 여러 가지 그다음에 뭐 이런 캠랜드 일본 실험입니다만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리게 하는 게 이제 한국의 르노라는 실험인데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이런 히스토리를 거쳐서 2012년부터 아까 측정하기 어려운 세타 원쓰리라는 그걸 측정하려고 노력한 실험들이 있었고 원자로에서 나온 중성미자를 사용해서 실험한 원전 중성미자 실험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향후죠. 2025년은 계속 검출기를 이제 또 계속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작은 세타 원수를 측정하려고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보면 프랑스, 그다음에 여기 중국, 다이아베이라는 중국 실험, 프랑스의 더블슈, 한국의 영광에서 자, 르노라는 요 실험이 세타 원수를 측정하려고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2013년에 시작하고 중국이 2004년, 2004년, 그 다음에 한국이 이제 2006년에 후발주자로 실험을 시작하게 됐고요. 이거는 뭐 핵분열을 하면 여기서 중성미자가 나온다는 것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중성미자는 여기 라이네스가 처음에 원자로에서 중성미자를 이런 검출기 사용해서 측정했잖아요. 자, 그렇게 했고. 자, 그럼 한국에서는 영광에서도 원자력 발전소가 지금 있으니까 6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그럼 원자로에서 나오는 중성미자를 측정해보자 하자 해서 9개 기관에 한 35명의 물리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학교에서요. 실험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영광 발전소를 하지 않고 지금 한빛이라 그러죠. 자, 그러면 영광에 보면은 원자로가 6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6기, 한 1km 정도 되는 이 거리에 6기가 있고요. 지금, 그 다음에 검출기를 그래서 여기 두 군데 이렇게 놨습니다. 영광에 보면은 여기 한 1.3km 정도 되는 지점하고, 그 다음에 약 300m 정도 떨어진 요 뒤쪽에 조그만 야산이 있거든요. 여기도 한 450 정도 되는 산 밑에 산 속에 터널을 뚫고 요런 걸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거리가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1km 정도에서 중성미자가 한번 변한다 그랬잖아요. 다른 걸요. 그래서 그걸 측정하기 위해서 한 거고, 요 놈은 변하기 전에 한번 측정한 거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거 이제 건설할 당시의 모습일 거고, 실제로 이제 요거는 완성된 모습입니다. 터널 뚫을 당시에 이렇게 모습이고, 실제로 여기에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주차장이나 이게 진입로나 이 공사를 잘 해놔서요. 여러분이 아마 여기 관광버스나 이게 뭐랄까,
견학 오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혹시 그 영광 원자력 발전소에 가시면 여기 꼭 한번 르노 사이트라고 여기 한번 들렸다 가십시오. 일단은요. 자, 그래서 자, 실제로 그래서 이제 요 나온 세타 원쓰리를 하기 위해서 중국하고 한국하고 굉장히 경쟁을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결과는 저희가 데이터는 먼저 받았지만 결과는 중국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은 거기 참여한 인구가 한 270명. 근데 저희는 뭐 30명 정도 이렇게 됐는데 중국이 여기 보면은 날짜가 아마 여기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12년에 여기 보면은 4월 27일. 그러면 저희는 5월 11일이니까 한 2주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2주 정도 저희가 그 크레딧을 뺏긴 거죠, 중국한테. 그래서 중국이 세타 원쓰리는 자기들이 세계 최초로 측정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이게 그때 굉장히 경쟁을 하던 시절이었는데 서로 그 한국이 1패를 했어요. 1패를. 그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또 여기 보면 2016년 2월 12일인데 요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또 뭐 했냐면 처음에 여기 보면은 또 그 에너지의 OMEB에 보면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범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최초로 이제 르노 저희 한국에서 처음으로 발견했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프랑스 실험이나 중국 실험은 한국에 비해서 조금 이게 별로 이게 범프가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요걸 가지고도 이제 저희가 먼저 이렇게 발견을 해놓고도 실제로 자 측정을 해놓고도 이렇게 저희 실험이 자 결국은 논문 나오는 거는 중국한테 또 뺏겼어요 이때요. 그래서 이제 2패했고요 이때. 자 저희가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시 3패했고 그다음에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요. 이거 다 뒤로 가네. 앞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실제로 이제 지금 이제 현재 2019년도까지 지금 데이터 받고 2021년이 됐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실험 거의 끝났고 중국도 이제 거의 실험 끝났는데 중국은 실제로 주노라고 차세대 검출기를 다시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2년 정도에 거의 완성해서 다시 데이터를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아직 차세대 중성미자 실험을 하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준비는 하고 뭐 계획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뭐 좀 건설이나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3전 3패에다 실제로 이제 뭐 4전 4패가 될 수도 있는데 뭐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단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거의 뭐 이거에 2012년 저희가 2주 중국에 비해서 아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뺏겼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오마이뉴스에서 이분 이종필 이분이 굉장히 책도 많이 쓰고 뭐 과학 이렇게 대중화 저변화에 노력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기사를 한번 이렇게 써주신 그때 기사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에 결론을 뭐 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1시간 동안에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중성미자에서 결국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 보면은 뭐 1, 2년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중성미자 검출하는데 뭐 30년 걸리고 노벨상 받으려면 한부터 뭐 40년 이상 걸리고 자, 또 검출기 만든 데 있어도 10년 이상 뭐 소요 이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일단은 인내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요. 자, 그런 거고 실제로 이제 이 중성미자라는 게 굉장히 지금 4번의 노벨상을 주어졌다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 탑픽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질 뭐 반물질이 만들어지는 거, 비대칭성, 그다음에 가장 여러분이 요즘 핵심적인 물리학에서 탑픽이 암흑물질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암흑물질이라는 건데 결국은 이 암흑물질의 대표적인 후보 중에 하나가 중성미자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성미자 역시 또 한 번의 노벨상을 아마 또 안겨줄 거라고 또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중성미자가 사실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통스러운 작업이지만 이거 데이터 분석하고 물리하는데 그렇지만은 굉장히 앞으로 그러니까 향후 발전이 있고 비전이 있고 부밍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할 사람은 중성미자를 전공해도 뭐 결코 그다음에 실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학생들에게 권유를 합니다. 일단은요.
자, 그러면 뭐 오늘 뭐 두서없이 이거저거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 뭐 여기까지 이 정도에서 제 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